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배재근 교수입니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을 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정책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관련의 동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류는 화석연료, 자원 고갈,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동안은 그린 그로스, 저탄소 경제 성장, 또 자원순환형 경제 모델, 이런 걸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원을 절약하고, 그죠? 순환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면서 그 자원을 길게 쓰자,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그 전체가 에너지가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기반 경제 모델을 가지자는 게 하여튼 최근에 동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CO2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50년에 네트 제로, 발생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을 제로로 만들어서 이산화탄소의 증감을 없애고, 온도를 산업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도를 1.5도씨로 억제를 하자는 정책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 IAEA 등에서 신재생 에너지 감축을 갖다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35년에 CO2 감축 시나리오는 보시는 것처럼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CO2 농도를 450ppm에서 안정화시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CO2 양을 줄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을 통해서 2040년에 최종 에너지 소비를 기준 전망 대비 18.6%를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준 수요, 목표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2040년에 보시게 되면 절감률이 18.6%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그런데 이걸 어디서 얼만큼 줄일 것이냐 해서 지금 이제 산업, 가정, 상업, 공업, 승업, 또 이제 에너지별로 석탄, 석유, 도시가스, 신재생 에너지, 전력, 열 에너지별로 증감을 해서 18.6%를 이렇게 맞추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은 에너지를 감축시킨다, 온실가스를 감축시킨다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신재생 에너지를 얼만큼 생산할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보시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20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많이 높여가겠다고 계획을 쭉 다 짜놨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그죠? 독일 같은 경우는 2035년에 55에서 60%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3020이라는 정책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30% 이상, 도전적으로는 35%까지 달성을 시키겠다고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20 이행 계획에서. 근데 야, 진짜 저 정도 될까? 우리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현재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1차 에너지 대비 뭐 4.3%밖에 4.7%밖에 안 되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저렇게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하여튼 의문점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국가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정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에너지 정책을 보시면, 소비 구조 혁신을 시키겠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를 하겠다. 에너지 믹스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전원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원, 뭐 석탄, 그러니까 그 에너지원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에너지원을 골고루 이용을 하자는, 믹스를 하자는 거죠. 또 분산형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분산형이라는 거는 그 우리나라 서해안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그죠? 그걸 도시 영역에다가 이곳저곳에다가 분산을 시켜서 발전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분산형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글로벌 경쟁력, 또 에너지 전환, 그죠? 기반 확충. 하여튼 현재 이렇게 5가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현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 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큰 정책의 대개를 말씀드렸고, 그럼 부분별로 에너지 관련 제도 그 시책을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하도 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키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유익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 정책 중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산업 부분에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을 시키겠다. 그래서 ISO TC301을 표준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그래서 모든 산업체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자에게는 저리로 융자를 해줘서 설비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을 또 하겠다. 또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에스코 사업이라는 거예요. 에스코 사업.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등이 사용을 하는데 이 전등의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전등을 갖다 교체해 주면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을 할 수 있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만들고, 또 그 이윤을 그 건물을 가진 자와 설비를 투자하는 자와 이렇게 공유를 하게끔 하는 게 에스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도 하고, 하여튼 등등. 그래서 뭐 에너지 진단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그죠? 한마디로 투자를 하는 거, 뭔가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가 융자라든가 이런 걸 해줘서 투자를 촉진시켜 주겠다는 거죠. 거기에 에스코 투자 사업도 포함이 돼요, 그죠? 내가 말씀드린 에스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 절약을 하면 그만큼을 보상을 해주겠다는 개념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내에서는 융자 지원이란 게 있고 세제 지원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에스코 투자 사업을 한다. 150억 이원에 인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또 절약시설 설치 사업을 한다. 이것도 이제, 그죠? 돈을 지원해주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발빠르게 에너지를 절약시키는 시설을 막 설치하게 만드는 거죠. 또 여기에 이제 에스코를 대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업을 실시해 줌으로써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 부분이 있어요. 건물에 있어서. 좀 전에는 산업 부분이었잖아요. 건물 부분이에요.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 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등급 인증 제도, 그죠? 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그래서 결국 이런 걸 인증을 해줌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이런 지원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이라는 건 여기 보시게 되면 인증 기준이 있어요. 추진 목적은 뭐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죠? 추진 목적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인증 기준에서 트리플 플러스가 있고 7까지 있어서 등급이에요, 등급. 그래서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주거용 이외의 건물에서는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해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갖다가 인증을 줘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건물들이 이런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에너지 효율화가 이게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부분의 수송 부분이라든가 기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갖다가 개선을 시킨다든가, 또 타이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및 등급을 제도를 추진한다든가, 또 이제 기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그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여튼 에너지를 절약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해라, 이런 관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죠? 요즘 전기차 충전 서비스, 충전소를 전부 다 우리 정부가 다 설치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 이게 자동적으로 전기차로 우리 차량들이 전부 다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육성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냥 무료로 설치를 해주기도 하고, 또 일부 부담을 해주기도 하면서 충전소를 갖다 설치해 준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라고 있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냉장고를 하나 사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돼 있고, 근데 효율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표시되어 있죠. 자, 이런 사업들도 에너지를 절감을 시켜라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또 각종 그 관련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그러니까 기후변화 그러면 뭐 우리가 꼭 에너지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많은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규모 사업장은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를 해라, 신고 제도가 있어요. 또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통계를 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온실가스가 나오고 그게 어떻게 이제 또 이제 줄여지고 있는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온실가스 검인증을 한다든가, 또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그래서 또 온실가스 측면에서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랑 똑같은 개념에서 산업 발전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배출권 거래 제도로 일단은 그 이관이 됐어요. 요때까지, 이거 2014년도까지 시행하다가 2015년도부터는 배출권 거래 제도로 이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목표 관리 제도, 배출권 거래 제도가 결국 목표 관리 제도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우리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서 좀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분들한테 뭔가 전기비도 지원해주고, 또 연탄 구입비도 지원해주고,
각종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에너지 바우처 산업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에너지 관련 통으로 쳐서 에너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너지는 효율화예요. 한마디로 에너지를 절감시켜라 이런 거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에너지를 보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라 그래도 생산을 안 해요. 그런데 각종 지원책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온실가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쓰면 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빨간 부분이 사회적 비용이에요. 그러면서도 에너지 정책에서는 기존의 보조금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부담한 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괄돼서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그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것만큼의 줄어들지만, 또 하나는 옛날과 비교하면 돈이 많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원 정책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생산하거나 보급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통해서 이거를 빨리빨리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급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그 정책이 어떤 게 있느냐, 뭐 기술 개발을 시켜라, 뭐 재생 에너지 사용량 인증제도, 뭐 태양광을 하게 되면 태양광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죠? 태양광 사업 발굴 및 정책 지원, 또 태양광을 만드는 사람한테도 또 지원을 해주고,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 쪽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표준화를 시킨다든가, 그죠? 등등 수소 산업 기반 구축을 한다든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촉진시켜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게 아리백이라는 거예요. 아리백이란 건 뭐냐면 사업장 단위로 전체 자기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100%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풍력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지원 관리, 우리 풍력이 참 설치가 안 돼요. 말로만이지. 계획은 엄청나게 되는데 실제로 설치되고 있는 데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든지 좀 빨리 좀 설치하게끔 하자 해서 풍력 발전 보급 촉진, 산업 육성에 관련된 정책을 실시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게 만들고, 그리고 진행 사항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갖다 수행하는 과정 중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 지금 현재 계획은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런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도 태양광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태양광을 갖다가 활성화시키자는 게 현재 정책이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그 REC, 한마디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고도 있어요. RPS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콘텐츠,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콘텐츠 기획도 운영을 하고 있고, 태양광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원 체계 덕분에 여러분들 저 전남, 그죠? 전남의 섬, 그러니까 도서 지역을 가게 되면
모든 곳이 태양광으로 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지원 정책에 따라서 시행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제 보급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보급 정책이란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설치하게 막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급 정책이 주택 지원, 건물 지원, 지역 지원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가장 효과 있게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게 설치 의무화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니들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고 의무화하고 있는 게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옥상에 태양광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설비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의무예요.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신축, 중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 면적이 1,000 입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여튼 설치 의무화를 지금 하고 있고, 하여튼 등등 이런 또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RFS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경유에 바이오 디젤을 섞어라. 지금 현재는 3%까지 섞고 있는데 이걸 향후 5%까지 섞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설치 지원이에요. 주택, 건물, 지역 융복합. 하여튼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든지 뭐든지 설치를 하게 되면 지역 지원 대상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면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하려고 하겠죠, 그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이 태양광을 다 깔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설치 의무화라는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하여튼 건물을 갖다 지을 때 하여튼 설치를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자기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그 상당 비율을 계속 높여가서 공급 의무를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건축주가 이렇게 국가기관, 뭐 정부기관 등등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1,000 입방미터 이상인 건물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RFS 제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유차를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경유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3% 정도의 바이오 디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이오 디젤이 섞여 있다. 그래서 그 바이오 디젤을 섞도록 의무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5%까지 확대를 하간다는 게 정부의 추진 방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RPS 사업이라고 있어요. 공급 의무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뭔 얘기냐면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가지고 있는 발전 사업자, 뭐 한전은 다 해당이 되고요. 여기 22개사가 해당이 돼요. 이런 회사들은 지금 현재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이제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를 시켜라. 그 대체시키는 비율이 여기 나와요. 2%, 2.5%, 2023년 이후부터는 10%까지 대체를 시켜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확대를 해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남동발전이다. 발전소에 석탄을 떼우잖아요. 석탄의 2023년도에는 석탄의 1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를 시켜야 돼요. 그걸 안 시키면 결국은 벌가금을 물게 되는 거죠. 그게 이 공급 의무화 제도예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 사업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현재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하여튼 뭐 계속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민간업자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발전 사업자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생산한 거를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얘들이 사오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그 10%를 대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CDM 사업 그 한마디로 배출권 거래제도가 이게 유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민간 사업자가 발전을 해요. 발전하면 지금 또 말씀드렸지만 그 발전한 거를 기름량으로 환산을 해. 1배럴 양으로, 그러니까 석유 환산 톤으로 환산을 해서 석유 환산 톤 1톤 단위로 REC를 줍니다. REC 한마디로 리뉴어블 에너지 크레디트라는 REC를 줘요. 그럼 그 REC를 갖다가 이게 주식처럼 다른 데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해서 돈을 벌고 그 REC를 또 시장에 내다 팔아서 또 돈이 되는 거예요. 그 REC를 사가는 사람들은 대규모 발전 사업자죠. 예? 남동발전이나 이런 데처럼 걔들이 그걸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근데 REC 가격이 높으면 돈을 많이 벌고 근데 그게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해요. 거래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희소성이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 수입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민간 사업자들의 이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이 가중치에 따라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석유 1톤을 생산,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1톤당을 생산하면 곱하기 1.2를 해서 줘요. 그러니까 REC를 1.2를 받는 거예요. 1톤을 생산하면.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톤을 생산해도 0.5밖에 못 받아요. 기타 신재생에너지는. 그래서 이제 이 신재생에너지를 어떤 걸 생산하고 어디서 생산하냐에 따라서 이 REC를 받는 게 틀리다. 이 가중치에 의해서 REC를 받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태양광들이 굉장히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대해 주는 거예요. 여기 또 이제 ESS 설비, 한마디로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걸 갖다가 저장까지 하는 축전 장비까지 같이 붙여놓으면 이게 REC를 곱하기 5를 해줘요. 굉장히 가격을 높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지금처럼 공급 의무화 제도에서 이제 사는 것도 있지만 고정가격 입찰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신재생에너지 석유로 환산해서 1톤을 만들어 놓으면 아예 정부가 그 가격을 주고 사가요. 그런 게 고정가격 입찰 제도라는 겁니다. 또 발전 차익 제도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오늘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됐다 그랬죠, 제가. 근데 이게 2015년도부터는 배출권 거래 제도로 대체가 돼서 배출권 거래 제도로 실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시행되는 게 이렇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거는 내가 많이 줄였으면 다른 데 팔 수가 있고, 내가 많이 배출이 됐으면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감축분을 양만큼 내가 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갖다가 거래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도 아깝게 많이 생산해서 그게 석유톤당 REC를 받고 거래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재무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지적 비용으로 이제 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을 단시간에 얘기하려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우리 이 신재생 에너지 쪽 또 이 관련된 제도 정책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앞으로 이쪽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